요즘 많이 힘듭니다. 원래 이런가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저는 가치 투자가 많은 투자자들이 돌고 돌고 헤매고 헤매다 최종적으로 만나는 종착지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약간 종교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네, 그런 면은 좀 있죠. 빠져들면 다른 것들이 좀 잘못된 투자처럼 보이는 좀 한계가 좀 느낄 정도로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 정의하시는 가치 투자는 어떤 건가요? 저는 가치 투자를 방법론보다는 원칙과 규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한 원칙과 규율이냐? 건전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과 규율.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 건전한 투자를 하기 위한 원칙과 규율요. 네. 우리 흔히 듣는 거랑 좀 정의가 다르네요. 네. 그만큼 각자의 어떤 쓰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는 거를 계속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내부에 이제 투자 인원이 한 20명이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로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용욱 대표랑 저도 가치 투자를 매개로 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함께 해오고 있지만 투자 방법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장기적인 결과는 또 비슷해요. 종목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동일한 방법론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칙과 규율을 공유하고 있는 거다. 근데 다 저희가 노력하는 건 건전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고 빠삭하게 알려고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저평가된 가격에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한번 투자를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회사의 변화를 추적하고 거기에 맞는 또 판단을 내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왜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희 결국에는 되게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계속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저는 가치 투자가 그래도 현존하는 방법 중에는 이걸 구현하기에는 가장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버핏을 위시로 한 그런 대가들을 통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라는 믿음 하에서 이 가치 투자를 계속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찌 보면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검증이 많이 된 방법도 별로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검증이 된 방식의 모수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너무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타고난 그런 감각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만 장기적으로 계속 성공을 하셨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높은 성과를 올리신 분들이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보고 저평가된 가격에 사서 적당한 가격이 됐을 때 파는 이 투자를 반복하셨던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펀드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곳들은 그래도 가치 투자 하우스들이 대부분은 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도 펀더멘탈을 중심에 두고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한 곳들이 그나마 검증된 성과를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치 투자의 매력이 그거라고 또 생각하는데요.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가끔 보면 뭐 운이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한테 사실 똑같이 작용하는 거겠지만요. 운 때문에 투자 성공을 이룬 것들은 따라할 수도 없고 또 뭔가 감으로 하는 투자 따라할 수 없고 맞아요. 엄청 고난도 뭐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엔 따라할 수도 없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가지고요.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따라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공부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악기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단기에 정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상당한 기간을 상정하고 연습하고 학습해 나가고 점차적인 성장을 도모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일렉 기타를 배운다든지 그럼 제가 한 6개월 만에 기타리스트처럼 칠 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저는 한 5년 이상은 그래도 해야 비슷하게라도 칠 수 있지 않을까. 꽤 오랫동안 몸에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에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진짜? 단기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뭔가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이나 악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셔야지 지름길이 있는 건 아니라는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노력을 기울인다고 봤을 때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가치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치 투자를 하고만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트레이딩 잘하고 이런 친구들도 교류를 하거든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철저하게 거기는 감의 영역이에요. 노력해서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다 주식 투자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래도
한번 믿고 시작해 보기에는 가치 투자가 제일 낫지 않나. 하지만 적은 공부를 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좋으냐? 그렇진 않고 가치 투자를 빼고도 다른 방법은 그렇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방법론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요. 이게 싸게 사서 오래 기다려서 이제 적정 가치에 도달하면 파는 뭐 전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가치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장점은 일단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역 생활을 되게 오래 하세요. 그래서 되게 장기 레코드가 있고 사실 버핏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뭐 95세까지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게다가 매년 한 번씩 편지도 써주시고 그것만 봐도 엄청난 공부가 이게 책자로 나올 정도잖아요. 배우기는 좋은데 단점은 이 실행에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부지런히 살기보다는 게으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가치 투자는 필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같은 걸 나가면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 뭘까요? 지금 뭐 사예요? 예, 종목을 찍어달라는 건데 그게 이제 돈은 벌고 싶은데 네. 공부도 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왔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물어서 답안지를 받으면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저는 그 행동을 비난하지 않거든요. 물론 대답도 안 해드리지만 그 이유가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뭔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것도 진짜 넘어서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있어요. 특히나 남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옆집 누가 돈을 벌었대더라 이러면은 이제 나도 계좌 투고 주식을 시작하고 거의 대부분 시작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었거든요. 이 조급함이 있는데 가치 투자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심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핏도 인터뷰를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치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짜 바로 대답하는 답이 있어요. 준비된 답이 있어요. 뭔가요? 사람은 너무 조급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 이거 하나로 딱 그냥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사실. 그럼 가치 투자자가 꼭 넘어서야 될 본능 중에 하나고 꼭 가져야 될 행동 양식이 그거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저는 어느 정도의 좀 성공 경험들,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했는데 이게 결국 좋은 결과를 갖고 왔어.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도요, 초창기 때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조급증이 기질적으로 덜 하셨나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를요. 네.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결국에 롤모델의 힘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롤모델이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적은 사람들의 주머니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의 주머니로 돈이 넘어가는 메커니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계속 보고 그렇구나.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구나. 이 얘기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저는 주식을 기본적으로 기업의 소유권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경영자를 봤다면 그 사람이 마법을 발휘할 시간도 부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트레이딩적인 관점이 아니라 애초부터 좀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사업은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라는 걸로 좀 받아들였지 않았나. 전 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업해보니까요. 이거 투자 완전 똑같은데요. 제가 회사를 키워가는 게요. 정말 어렵고 진짜 온갖 고민을 정말 하루 종일 해가지고요. 매달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평가하는 저의 가격이나 가치는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의 유튜브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이 얼마나 천천히 커가는지를요. 제 새삼 지금 느끼고 또 있습니다. 그렇죠. 뭐 펀더멘털은 동일한데 외부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계속 조변석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주식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선이다 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 변동성 하에서 내가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봤을 때는 쌀 때 사고 재가격이 되면은 팔고, 이게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비싸더라도 그 가격에 사서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판다라고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모멘텀 투자가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가치 투자가 되는 거고요. 가치 투자 반대말은 모멘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근 방식 자체, 이 변동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가치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도요, 이제 시장은 워낙 많이 바뀌니까요, 그 기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석과 무관하게요, 다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겪으셨던 가치 투자자의 위기에 대한 기억 어떠신가요? 저는 두 번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2008년도 금융위기였는데, 일단 전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어떤 것보다도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파급력이 큰 부동산발 문제였었고요. 이게 얼마나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어디까지 나빠질지를 당시로서는 알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당연히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주식은 다 던지는 분위기였었고요. 그때가 제일 판단이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뭐 얼마 전 8월 5일에 떨어진 건 이유가 사실 명확하잖아요. 에케리 트레이딩에 대한 우려, 이게 낳은 뭐 수급 불안, 이런 걸로 이제 쉽게 해석이 되는데, 그거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과연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면 어떤 투자 방법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 투자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논리를 뭔가 세우거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적 낙관론, 어떻게든 인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그런 장기적 낙관론을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걸 발휘하기가 참 어려웠던, 아니 그냥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서 가치 투자라고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시기였었고, 또 하나는 다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또 미래 산업이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올드 이코노미가 소외가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대략 언제쯤이에요? 대략 한 2015년부터 한 2018년까지 이어졌던 시기였는데, 이때가 이제 가치주 펀드들이 가장 좀 손가락질을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깨먹은 건 아닌데 성과 상당히 지지부진했었고, 그 사이에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 시기였는데, 물론 이게 항상 돌고 돕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IT 버블만 하더라도 잠깐 이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바로 역전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가치주가 되게 좋았는데, 생각보다 가치주가 소외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4년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몰랐거든요. 이런 소외 현상이. 그때가 또 상대적으로 좀 저희한테는 힘들었던, 그래서 이런 순환의 시기가 딱 저희가 예측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짧게 좀 끝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전망이 좀 무의미하구나라는 거를 어떻게든 그냥 버틴 게 답이었던 거죠. 원칙을 버리지 않고 버텨서 사실 그 이후에 또 좋은 성과를 또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올해 뭐 가치주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체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그렇게 위기로 기억되지는 않았던 시기 같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자에게는 되게 힘든 시기였군요.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좀 공감이 되는 게요, 가치 투자자들이 숨어있는, 되게 은둔해 있는, 혼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기다려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펀드가 저희를 처음에 이제 찾아와서 실사를 한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실사만 1년 6개월이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 통지를 받은 거죠, 저희가. 진짜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희를 선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너희가 독립계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한 거예요? 네네. 실제로 거기가 뭐 은행 계열, 증권 계열 이런 데 운용사를 잘 찾아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계로서 어떤 굳건한 철학을 세우고 오랫동안 그걸 유지해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독립계여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분들은 매니저 선정하는 게 그분들 전문성인 거잖아요. 얼마만 자산운용사를 받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그 철학을 끝까지 유지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둬내려면 그걸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일을 못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저희가 다행히 독립계였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뜻을 계속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 독립계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요,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 옛날에 입사할 때요, 정말 힘든 입사 과정을 거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진심으로요, 사장이 되려고 했거든요.
제가 대우증권을 들어가면서도 네. 행복했던 이유가 네. 이 회사는 어차피 KD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사원이 사장이 되는 게 가능했던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를 불타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진짜 열심히 회사 생활을 모티베이션이 됐군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어도요. 저희 회사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가가지고 깍듯이 인사하고 저의 존재감을 그리고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 저를 지지해줄 사람들이랑 네. 정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 나중에 합병이 됐잖아요. 네. 합병이 딱 되고 나서 갑자기 제가 느껴지는 벽이요. 내가 사장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내 속으로요. 내가 사장이 될 수 없는 회사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당시에도 다 이상하다 했어요, 저보고. 너처럼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어느새 작지만 제가 이제 사장이 돼 있으니까 그 만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사장하는 실제로 박고미님이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의 의지와 이런 걸 투영하고 너무 과도한 어그로성 썸네일 이런 걸 이제 지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미디어 그룹에 계열사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의지를 계속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뭐 조회수나 이런 거랑 타협을 하셔야 되는데 한 운용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원칙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는 그만한 또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게 가능한 거라서 사실 요즘에 뭐 거버넌스 얘기 이런 거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말 내부에서 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사장은 목표로 했는데 갑자기 회장 아들이 그냥 입사하자마자 사장이 돼서 그 자리를 꿰찬다든지 이러면은 사장을 목표로 했던 유능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선진적으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거버넌스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운용사나 뭐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조직에 다 통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질문을 몇 개 받아왔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라요. 적어도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준 질문인데요. 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원래 이런가요? 가치 투자는 힘들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도 힘듦으로 받아들여질 거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유독 많이 힘들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게 힘든 건가요? 저희는 극단적으로는 저희가 얻는 수익은 맥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의 산물 네.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물 타고 그러고도 계속 내려가서 바닥에서 기다가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서 올라가면 그때 수익을 거두고 그 한 사이클을 끝내고 근데 이게 늘 고통을 수반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로템이 순탄하기만 하지 않았고 이게 겉에서 그냥 저희가 로템에 투자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번 걸로 생각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고 싶은데 실제로 로템을 진짜 가지고 투자를 해보면 별별 일들이 다 생겨요. 뭐 폴란드에서 뭐 계약 안 되더라부터 해가지고 네. 이번에 뭐 비용을 많이 잡아서 실적이 뭐 안 나왔대더라.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가 줄어든다. 혼간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공부하고 맷집으로 버텨내고 그러면서 최종적인 수익을 거둔 거라서 저희는 사실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힘든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맥값이에요, 맥값. 가치 투자에서 거두는 수익은 거의 맥값입니다. 그러면 모멘텀 투자를 하는 값은 뭐냐면 그 눈치 값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눈치를 모두가 선천적으로 타고나진 않기 때문에 위너와 루저가 갈리는 건데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이 어두운 구간, 상대적으로 힘든 구간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고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도 고통을 수반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계속 우상향만 하진 않잖아요. 정체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다 변동성이라는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내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디인 사람들은 이겨내지겠지만 무디지 않다면 견뎌라 하네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올바른 선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는 계속 힘든 상태지만 어떤 거는 힘든 상태를 벗어나서 떡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는 떡상한 걸로 위로를 받고 전체적인 수익을 이끄는 거고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떡상한 놈이 또 그 다음에 좀 빠져요. 약세 구간을 또 거치거든요. 그러면 또 힘들던 애가 다시 이렇게 수익을 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분산 포트폴리오를 짜야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근데 하나 사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 원래 이렇게 힘든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힘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지수 투자 또는 빅테크 투자라는 투자로 정말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를 두고 우리 흔히 국장이라 부르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
어떤 걸 기대하면서 가치 투자를 한국에서 하는 이유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시장은 장단점을 가지거든요. 다 좋기만 한 시장도 없고 다 안 좋기만 한 시장도 없어요.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시기에 잘 나간다고만 해서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사고인 것 같아요. 살짝 가려질 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단점들이 좀 부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장점은 좀 부각이 되고 단점은 덜 부각이 되고, 한국은 지금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장단점으로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좀 드리면은, 미국은 일단 주주 중심 경영, 뭐 특히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고, 기업들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걸 법적으로 좀 제재하거나 주주들이 크게 반발해서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기술 표준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 뭐냐면 기술만 선도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 펀드들, 최고 매니저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라는 거죠. 이게 어설프게 알고 들어가면은 사실 그 선수들의 밥이 되기 되게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시장, 경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단점은 싸지 않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장기간 우상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고, 뭐 S&P 500만 하더라도 지금 20배로 훨씬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좀 비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예측이 틀리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가이던스를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보수적으로 발표한다 그러면 하루에 막 20-30%씩 빠지고 오르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단점은 일단 홈그라운드가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고 치면은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뉴욕 가서 장사를 하는 셈인데, 사실 거기에 풍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이게 정확하게 국장은 반대인데요. 장점은 슬픈 얘기지만 제대로 올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싸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대감이 그만큼 낮다는 거고, 기대감이 낮은 반면에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이 되는 뭐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밸류업이나 상법 개정 이런 이름으로 해소가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좋아지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죠. 단점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되게 화끈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나는 이 산업이 잘 될 것 같아 했을 때 국장에서 고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개선이 필요할 만큼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하는, 주중심 경영이 안 되고 있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을 선택하려면 미국을 선택하더라도 기업 단에서 분석을 하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려고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한국 시장이 더 매력 있게 들리네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부연을 드리면은, 제 친한 그 미국의 매니저가 있는데, 여기가 IMF 때 한국 투자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고객 레터를 보면은 고객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국가가 거덜이 났다는데 왜 거길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쓴 서술이 되게 길어요. 한국은 이런 나라고,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는 경기도 많이 안 타고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 시장 투자를 걷어가지고 그 당시에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이게 2000년대 한 후반? 금융위기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로 싹 옮겼는데, 그때 레터를 보면은 야, 인도는 뭐 길도 없고 빨가벗고 다니고 뭐 카스트 제도도 있고 뭐 되는 일도 없대는데 그거 왜 투자하냐, 위험하게. 여기에 대해 반론을 계속 얘기를 해요. 인도는 그렇고 우린 그래서 해외 합작사 그런 데는 안전하고요, 뭐 소비재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과 어땠을까요? 떼돈을 또 벌었겠죠. 떼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좋아질 여지가 있는 곳만 찾아다니시는 거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뉴욕에 있는 회사예요. 미국보다 더 나은 수익을 찾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데, 그 선택이 대부분 보면은 지금은 나쁘지만 좋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이 친구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최근에 한국 시장에 다시 관심을 좀 보이고 있어요. 뭐라던가요?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일본의 케이스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싸잖아요. 외면하기에는 너무 싸니까. 고수들의 사고방식은 이렇다는 겁니다. 역시 가치 투자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서 좀 장미를 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수익 극대화를 위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미국 주식을 모르겠습니까? 그 창업하신 분이 벤저민 그레이엄 제자인데 미국 투자 계속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 정말 역사에 남을 그 종목들 다 발굴하신 분이거든요. 캐피탈 시티즈부터 해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 다 투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IMF 때 한국, 2000년대 중반에 인도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게 지금 기대를 받는 것보다 기대를 받을 곳,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곳에 가야 더 큰 리턴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변화의 폭이 더 수익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고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그렇게 정말 레전드지만 고객들이 늘 우려했잖아요.
거기에 반론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가치 투자의 숙명 같네요. 그렇죠. 그걸 또 설득하고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인 거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서의 선택이 정확해야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선택이 정확했거든요. 한국에서 아모레를 샀었고 인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 샀으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찍은 거죠. 시장 결정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히 하나를 외면하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 이거는 가치 투자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기승전 가치 투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가치 투자를 이제 규칙을 만들고 그거를 막 하고 있으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외부의 유혹과 이런 거에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런 걸 덜컥 사버릴 때도 생기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투자는 안 좋게 끝나고 그때마다 저는 가치 투자가 결국 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가치 투자 그 자체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요, 가치 투자 결국 답이구나 라고 느끼실 때가 언제신가요?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그리고 고공행진하는 주식을 사신 분들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왜냐면 이게 순식간에 꺾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는 일단 잠을 잘 자요. 편안한 가격대, 편안한 사업, 편안하게 잠을 잘 자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저는 이게 가치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하다. 약간 의외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수고를 감수한다는 건 이거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죠. 근데 뭐 트레이딩을 하고 이러신 분들이 저희랑 공부의 방향은 다르지만 뭐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불안함의 정도가 좀 다르다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통해서 사실 좋은 장기 성과를 올려왔잖아요. 근데 그 장기 성과를 올린 비결은 일단 마이너스를 난 해가 별로 없었고요. 그때도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한 해에 100% 넘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안 깨먹고 남들 까질 때 좀 덜 까지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벌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 복리 수익이 생긴다는 걸 확실하게 재체험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복리는 제가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론에 불과했거든요. 그냥 대가들이 얘기하는 진리? 근데 이거를 진짜 해보니까 복리의 힘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몇 년 차 정도 때 뭔가 확 느끼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 투자자문사를 시작할 때 최저 자본 금액이 30억이어서 30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높았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부 주주가 그래서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저희가 자기 자본이 2천억이 넘거든요. 그때 10%가 나면 3억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10%가 나면 200억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게 30억이 주어졌다가 뿅 하고 2천억이 된 게 아니라 30억에서 2천억까지 사실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이 과정을. 중간에 추가 투자가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과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진 거긴 하지만 이 궤적을 다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복리 수익의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체험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까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10% 까지면 마이너스 3억이고 이때 10% 까지면 마이너스 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키는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체감을 하거든요. 사실 복리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올렸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기 좀 힘든데 제약을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복리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치 투자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워렌 버핏 선생님의 자산의 그림처럼 2천억 이것도 정말 시장일 수도 있겠네요. 복리의 시장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사실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리고 버핏도 지금 뭐 재산의 90% 이상을 뭐 70세 이후에 버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눈덩이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 진짜 커진 거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해야 복리 수익은 느는 건데 오랫동안 확률적으로 그래도 시장을 이기면서 크게 안 깨먹고 복리를 지킬 수 있는 눈덩이를 깨먹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치 투자 가장 검증된 방법이고요. 부연하자면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신기하게 다 대부분 오래 사시더라고요. 뭐 편하게 잠을 주무셔서인지 뭐 계속 학습을 하셔서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장수하세요. 와, 대표님 꿈은 어디까지 있으신 거예요? 장수하면서 현역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복리 수익을 최대한 올려서 하나는 저희 믿고 오신 정말 이름 알려진 그런 대형 운용사들 안 가시고 굳이 저희를 오셔서 맡기신 그 선택을 해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를 입증해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뭐 공모펀드 고객이든 1인 고객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하나는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안 된다를 불식시키고 싶어요. 제가 죽을 때쯤에는 그 말 두 개는 제가 킬하고 가고 싶습니다. 가치 투자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주식이라는 그 벽,
네,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를 없애고 그 안에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을지언정 모두가 패가 망신한다는 없애고 싶고요. 물론 대부분의 저의 생활 루틴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을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져 있지만 이 시간 중에 일부를 떼서 최근에 여러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뭐 국회 토론회, 거래소 토론회 이런 데들을 가서 하는 얘기가 밸류업, 뭐 상법 개정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패가 망신한다, 국장은 안 돼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이걸 또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뭐 저희만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토양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더 높은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면 불식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평소 때 담고 사는 생각과 너무 공통적이어가지고요. 뿌듯합니다. 네. 저도 어쨌든 크기는 작게나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만 해도 되게 영광입니다. 저희가 그런 비전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서로 호감을 느끼고 동질성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 저도 바쁜 일정이지만 준철쌤 부캐로 가치투자도 알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걸 조금 넘어선 차원의 저희가 뭔가 바꾸고 싶은 비전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그거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박차고 나오셔서 구독자 0명 때부터 박고미TV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거 쉐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의 이 조그만 노력이 이 토양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에 작은 비료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